그리고 이거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공신경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걸 보통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 도대체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 학습 두 가지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이해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 그 링크들이 있어요. 4블루 1브라운즈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비디오가 있는데, 이거 너무나도 좋은 사이트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사이트 중 하는데, 수학적인 거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또는 이 인공지능 너무 유명해요. 아마 그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 영어로 되어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조금 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빨라서 좀 따라잡기 힘든 그러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학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그 인공지능 그 얘기할 때니까 인공신경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공신경망의 그 헬로 월드격인 엠니스트 데이터 이미지 핸드리튼 디지트를 그 진짜 숫자 그 어떤 숫자인지를 인식하는 그런 그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은, 입력은 28 x 28짜리 픽셀로 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게 784개 픽셀이에요. 걔가 입력 노드로 들어가도록 보통 이렇게 쭈르륵 784개 노드로 된 거 입력증 만들고요. 출력은 당연히 0과 9 사이에 그 숫자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개의 노드로 구성된 출력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접 연결하면 아무런 학습도 안 되고요. 그 사이에 히든이 있어요. 그래서 은닉증원 노드는 똑같은 그런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단계를 할지는 뭐 복잡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서너 개 정도 넣고 시작을 한다고 봅시다. 여기서는 두 개를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두 개의 은닉층을 지금 16개의 노드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 숫자가 픽셀 값이 들어가면 무엇은 숫자인지 결정을 하는 이런 형태죠. 근데 왜 그게 결정되는지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가 좀 필요한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방법은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미지 분류에서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이고요. 사실 그 AI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것이 AI가 동작하는 원리. 우리가 지난번에 그 텍스트북에서 본 것처럼 종이를 구겨놨다가 다시 종이를 피는 작업. 이런 식의 클래시피케이션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굉장히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제너레이션 모델. 제너레이션 모델은 들어오는 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그 분포가 있어요. 사실은 확률 밀도 분포, 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그거를 추정해서 그거를 학습하는 게 또 다른 그 설명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로 모든 걸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급 수학적인 그 많은 컨셉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입력과 출력이 왜 숫자 9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 9번째에 불이 들어오는지, 이것에 대한 원리를 여기서는 그 시각적인 뇌에서 시각 그 말하자면은 그 소위 세포들이 동작하는 원리에 따라서 사실은 좀 설명을 하고, 그것도 전혀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입력은 그 숫자예요. 당연히 그 숫자는 그 픽셀의 밝기 값이고요. 그리고 출력은 당연히 그 결과로서 어떠한 그 노드에 우리가 이미 라벨을 붙여 놓는 거죠. 0번째 라벨, 1번째 라벨 등등해서 거기서 값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이 784개를 그냥 한 줄로 쭉 만든 다음에 노드를 쭉 연결해서 그 노드를 통과할 때마다, 그 층을 통과할 때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값을 여기다가 말하자면은 웨이팅 값을 할당을 할 거거든요. 그 할당한 값에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하면 여기 어딘가에 숫자에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은 어떻게 보면 딱 결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숫자 뻔히 알고 있고요. 나오는 거는 왜 그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기대하는 어떤 목표는 딱 정해져 있죠. 그럼 히든 레이어가 무슨 작업을 하길래 왜 9가 들어가면 9라는 데서 불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값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올 건데 1이라는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인지, 왜 8에서 얘가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인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9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0이라는 동그라미가 위 상부에 있고 그 옆에 짝대기 하나가 가운데 쭉 가 있는 거, 이걸 9라고 하죠. 그게 좀 기울어 있거나 원이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겠죠. 어쨌든 그런 모양은 다 9예요. 그리고 8은 뭐예요? 위에 동그라미 하나, 아래쪽에 또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야 돼요. 4는 어떻게 돼요? 짝대기 하나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왼쪽에 조그만 짝대기 하나 더, 중간에 수평 짝대기 하나가 있으면 이런 컴포넌트들을 더하면은 얘는 4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9나 8이나 4를 우리가 그 인식을 하려면 그거 말고 그보다 조금 작은 기하학적인 형상인 동그라미와 숫자 버티컬한, 그러니까 작대기 모양과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서 얘를 판단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최소한도 이 그 핸드리튼 디지트에 말하자면은 그 원리는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출력층의 바로 직전층에 그 노드들마다 하는 역할을 다른 걸 한번 부여했다고 가정을 하면 돼요. 즉, 첫 번째 거는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만 찾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래쪽 동그라미, 그 다음에는 그냥 버티컬 작대기, 요걸 찾도록, 예를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훈련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그 숫자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에 말하자면 1이라는 값이 팍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9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말하자면 훈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세팅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9라는 값은 어디서 값을 가져와야겠어요? 얘에서 값을 가져오고 세 번째 거에 값을 가져오고 나머지 건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9라고 답을 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앞에 층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0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0이라는 걸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좀 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왼쪽으로 내려가는 사선, 오른쪽 사선, 그리고 왼쪽 아래 사선, 뭐 밑에 조그만 요런 5개의 조각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0으로 동그라미로 만들어지는 거고, 버티컬 이런 그 뭐죠? 직선, 그 수직선 하나도 사실은 짧은 거 3개를 연결해 놓으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실제로 요 그 9라는 숫자는 사실 우리는 동그라미와 작대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 동그라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그만 그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요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걸 찾아주는 역할을 요 앞에서 하고 있다면 걔네들을 합친 게 동그라미일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9라는 숫자가 여기서 동그라미가 찾아지고 직선이 찾아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동그라미와 직선을 찾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한 5개의 동그라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컴포넌트들이 불이 반짝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직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3가지 컴포넌트도 뭔가 어디서 찾아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고, 그 2개를 가지고 9에 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뜻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이 조그만 조각을 찾아낼 수 있을까? 뉴럴 네트워크에 도대체 뉴럴 네트워크가 뭘 하길래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입력 노드들 다음에 그 바로 히든 레이어의 노드 한 개만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런데 이 노드가 목표가 뭐냐면은 요 네모칸 안에 어떠한 값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노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드, 얘가 하는 일이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그 입력은 이 이미지의 전체 모든 픽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와이어들은 그 모든 픽셀마다 얼마나 가중치를 줄 건지 결정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기에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몽땅 제로를 주고 요 부분만 1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 부분에 1이 있으면은 이 웨이팅 값이 그 부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요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죠? 요만한 그 조그만 그 예를 들어서 10개의 픽셀이 있는데 그 10개 픽셀이 1이라는 값 또는 높은 값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 부분에 1이라는 웨이팅을 주면 돼요. 나머지 다 제로로 주면 돼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실은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입력 이 A1, A2, A3 이렇게 쓴 것들은 다 이전 노드들의 값이고요. W1, W2, W3는 그 와이어들의 다 가중치가 그러니까 와이어에 부여되어 있는 그 가중치 값이고요. 그 값을 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기에 무언가가 있으면 값이 나오는데 그것이 높고 낮은 값 다양한 값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최소한도 10 이상은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때 바이어스를 쓰면 돼요. 요 바이어스에 마이너스 10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값이 10 이상이 되어야지만 요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을 거니까 시그모이드 함수가 1의 값을 가지려면 적어도 한 4 정도 또는 하여튼 0보다 크면 무조건 1이라고 우린 간주하긴 해요. 어쨌든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10 이상이 가지면은 여기서 불이 반짝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모든 지역마다 다 할 수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첫 번째 히든 노드에서 하는 일은 결국에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 이미지 컴포넌트들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요 웨이팅 값 요것들을 구하는 게 말하자면은 결국엔 첫 번째 그러한 그 층들 사실 그 첫 번째 층 요 기호를 지금 여기서 랜덤한 값을 먼저 놨다가 사실은 요 정도 값으로 줬을 때 여기서 겹쳐보면은 요만한 요러한 그 값들이 계산돼서 일정한 숫자 이상 10 이상이 되면은 얘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도 그건 자명한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물론 우리는 손으로 하지는 않죠. 학습을 시켜서 할 거기 때문에 학습하는 그 과정에서 얘가 그거를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는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성분이 찾아졌다고 볼 수 있는 그때 사용되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시그모이드 함수 얘기니까 그건 스킵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의 복잡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복잡성이냐면은 어쨌든 그러한 그 원리로 얘가 찾아져서 학습을 하면은 되긴 되는데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그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이 와이어에 부여할 가중치, 웨이팅 값이라고 그러죠. 웨이팅 값이 엄청 많아요. 784개를 16개에 연결하려면 종류가 그거 곱하면 되죠. 종류 개수가, 웨이팅 개수가. 그리고 여기서 16에서 또 16 곱하기 16, 16 곱하기 10, 마지막 요층에서는 근데 바이어스는 그 노드들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6개, 16개, 10개. 그러면은 13,000개예요. 13,000개. 사실은 13,002개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요 13,002개 정도의 말하자면은 그 가중치 값을 우리가 그 바이어스 포함한 겁니다.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조금 그 간략하게 많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굉장히 심플해지긴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정리를 좀 해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 입력되는 이 노드들은 숫자들에 쭉 늘어져 있는 거니까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되는 거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고 거기에 곱해지는 이 저희 가중치 이런 값들은 한 행마다 한 노드에 곱해지는 한 노드에 곱해지는 게 그 입력되는 그 노드 개수만큼의 웨이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행으로 놔요. 그래서 첫 번째 노드에 곱해지는 웨이팅 값들, 두 번째. 그래서 이 W는 알고 보면은 이렇게 행렬 형태로 표현돼요. 그리고 그 값을 어디다가 넣어요?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결과를 얻는 거죠. 요거를 조금 심플리파이를 시키면 이렇게 간단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그 그러니까 위첨자는 주로 그 층의 이름을 나타내요. 0번째 층. 그리고 아래 첨자는 노드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즉 A의 1이라는 거는 그 1번 층, 첫 번째 층은 0번 층이라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히든 노드의 이 벡터 값들 전체는 알고 보면은 그 이전 층 A의 제로
층에 있는 벡터 곱하기 W 행렬 매트릭스 더하기 B, 그리고 그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은, 보통 벡터에다가 함수를 취하면 그 엘리멘트 YG 연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수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나도 많이 맞는 수식일 거예요. 이게 하나의 층을 계산하는 연산 과정이에요. 자, 그것의 애니메이션 효과는 조금 시간 관계상 제가 계속 스킵을 해서 뛰어넘을게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학습 단계인데, 학습. 도대체 그러면은 그 파라미터 웨이팅 값들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사실 이거는 요 세 가지를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비용 함수 개념과 경사하강과 역전파. 비용 함수는 도대체 얼마만큼 틀렸냐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틀렸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사하강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지 그 방법론이 경사하강이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사하강의 방법론에서 중요한 값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라디언트라는 값을 구해야 돼요. 파라메타별, 말하자면 변화에 따른 이 그 비용 함수 값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로 유명한 소위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게 소위 그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부르는데 왜?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비용 함수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게 경사강이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뭘 구할 건데 사실은 이게 그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은 그 웬만큼 그 최적화 문제 같은 거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들 말하자면 비슷한 그런 예제를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그 공학적인 그러한 그 배경, 그 학문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보통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일단은 훈련 자료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근데 훈련 자료뿐만 아니라 그 테스트 자료라 그래서 좀 띄워놓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 별로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5라는 이미지는 5가 나와야 되고요. 0이라는 이미지가 되면 0이라는 디지트 값이 결과 값이 나와야 되는 요런 그 입력과 타겟 사이에 이렇게 페어가 이루는 요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요. 똑같은 모양이지만 사용하지 않을 그 시험에만 사용할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훈련을 먼저 시키겠죠. 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저 지금 어떻게 훈련시킨다는 거.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와이어들의 말하자면 밝기 값이 막 계속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 가중치 값이 처음에는 랜덤하게 놓고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점점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수렴하도록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수렴시키고 나면은 얘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테스팅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이제 픽스, 여기 그 와이어들이 다 고정된 상태에서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제대로 넣은 성공, 전체 그 숫자 중에서 성공한 개수를 카운트해서 확률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게 말하자면 그 학습된 그 신경망의 정확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코스트 함수가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784개의 픽셀 값이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랜덤 넘버예요. 잘 모를 때는 랜덤 넘버. 보통 랜덤 넘버를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보통 0과 그 1 사이에 아주 작은 숫자를 많이 쓰고 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말하자면은 그 베리언스, 그러니까 뭐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그러한 랜덤한 값으로 그냥 막 채워넣어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0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엉터리 숫자가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숫자를 넣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의 목표는 뭐냐면 요 3이라는 곳에 1이라는 값, 여기 밝기값 1이고요. 나머지는 다 제로인, 그러니까 원핫 벡터를 씁니다. 출력단에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몽땅 0이고 요 3이라는 노드 하나만 1이 되는 값이 나오기를 원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절대 안 맞죠. 그 정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어느 정도 틀렸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코스트 함수예요. 보통 어떤 방법 쓰느냐? 그냥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값하고 요거 사이에 차이를 구해요. 그러면은 뺄셈이죠. 여기서 요 뒤에 걸 빼주는 거예요. 그냥 0.43 빼기 0, 0, 1,
0.28 빼기 0. 그러니까 목표는 다 0이고 1 하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뺄셈과 플러스가 말하자면 서로 말하자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차이를 제곱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제곱한 다음에 그 값을 보면은 얼마예요? 0.18부터 쭈르륵 나오죠? 그냥 이걸 다 더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그게 3번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잘못된 정도, 그걸 코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스트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숫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코스트는 잘못된 정도를 나타내는. 근데 요 예제에 대한 잘못된 정도예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 잘못된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경사하강이라는 알고리즘을 쓸 건데, 자, 우리가 경사하강이라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은 이것도 뭐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늘 온 사람들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문제를 한번 그 복잡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입력값이 784개가 들어가고요. 출력값은 그 10개가 나와야 되고요. 파라미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13,002개죠. 이게 뉴럴 네트워크 펑션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코스트 측면에서 다시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코스트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트 숫자 그 잘못된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죠? 5.4 숫자 하나예요. 그런데 아웃풋은 하나예요. 그런데 입력값은 이건 뭐냐? 코스트 함수에서는 입력이 이 그 소위 입력되는 그 숫자들이 입력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말하자면은 그 대상 변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들 웨이팅 값이 입력이에요. 웨이팅 값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일단은요. 매번 할 때마다 그 값이 13,002개인데 입력이 13,002개가 들어가서 결과가 하나 나오고 그 대신 파라미터는 많아요. 파라미터는 훈련자료 전체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죠. 그러한 그 함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코스트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래요. C라는 함수라고 부를 건데 C라는 함수는 입력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수가 13,000개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인데 결과값은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풀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무슨 말이냐? 오케이. 이건 나중에 복잡한 건 풀고 일단 W가 하나인 경우 그거는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그 네트워크를 줄여서 입력 노드 하나, 출력 노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 즉 입력 노드가 하나 있고 출력 노드가 하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웨이팅은 존재하고 바이어스도 존재해요. 그런데 어쨌든 바이어스는 그냥 무시할게요. 그건 좀 복잡하니까 또 웨이팅 하나가 있는데 입력이 들어가서 웨이팅 돼서 출력이 나오는 그때의 우리의 기대값들이 있을 거니까 기대하는 타겟이니까 그때의 잘못된 정도를 이렇게 C라고 부르면 C는 W의 함수인 겁니다. 이 W 함수. 자,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그 우리가 그 단순하게 말하자면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는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이러한 그 수식 그래프를 항상 보죠. 쌍곡선. 이 쌍곡선이 말하자면은 결국에 뭐냐면 C가 W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러한 그 양상을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항상 이런 쌍곡선이 나와요. 지금 사실은 그 우리가 암묵적으로 좀 더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코스트 함수를 정의할 때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더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그 쌍곡선을 만들어주는 이유인데 그 차이의 제곱값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항상 요 쌍곡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C of W라는 요 함수는 그러면은 수평축을 W로 하고 수직축을 CW를 썼기 때문에 요 쌍곡선이 나오는데 이 쌍곡선은 그 코스트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코스트가 제일 작은 그 코스트가 제일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 값에 딱 맞출 수 가장 잘 맞출 때 그때 W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 위치거든요. 요 W 민이라는 위치. 요 위치를 찾는 방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찾는 겁니다. 우리가 W는 뭐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W는 요 위치의 W인데 그걸 찾는 방법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세상 일은 그렇게 또 간단하지가 않죠. 지금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그 쌍곡선으로 이렇게 단순한 그 컨벡스 형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그 최소점이 하나인 이런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이런 쌍곡선인데 사실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는데 그건 논리니어 함수를 항상 쓰거든요. 그 논리니어 함수가 이 정도는 아니, 이건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긴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줄 확률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미니멈 포인트가 사실은 요런 거 제일 낮은 데는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라 그러고 그 주변보다 낮은 거는 로컬 미니멈이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찾는 게 목적인데 여기나 여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거의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논리니어한 이러한 그 로컬 미니멈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설명은 항상 여기 되어 있어서 만약에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여기를 그 타겟으로 했는데 여기가 찾아질 수도 있고 여기가 찾아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찾을 때 이런 방법론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 소위 코스트 함수에 주어진 W 값에서의 기울기 값을 구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그의 이유는 또 설명을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그 기울기 값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항상 미니멈 값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오목한 함수, 이게 소위 그 유식한 말로는 컨벡스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 컨벡스 함수에서는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미니멈 값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움푹되어 있는 오른쪽엔 기울기가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포지티브인데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여기 왼쪽 부분은 얘는 어떻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부분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엔 요 사이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우리가 그 진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넌리니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딘가에 떨어지는데 그게 로컬일 수도 있고 글로벌일 수도 있다. 요거는 그런 것만 정도만 알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그 넌리니어 문제는 못 풀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못 푸니까. 그냥 요 그 찾아진 게 글로벌 미니멈이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거는 그 문제가 생각대로 안 풀렸을 때 로컬 미니멈인가 봐요라고 핑계 댈 때 많이 쓰고요. 실제로는 로컬 미니멈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그런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에요.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별게 아니라 이 C라는 그 코스트 함수의 파라메타 방향으로의 말하자면 기울기 값을 구하면은 그것의 네거티브 방향,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면 된다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엔 파라메타 하나만 갖고 했잖아요. 사실 그런 건 풀 이유도 없죠. 파라메타가 많죠. 13,000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갑자기 글로 들어가면 시각화도 불가능하니까 한 개만 더 늘릴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코스트 함수가 3차원 그 말하자면 그 공간상의 어떤 서피스로 표현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그 코스트 함수가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으니까 어떤 이런 평면으로 우리가 그 굴곡진 곡선 그 평면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것도 넌리니어한 걸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 울퉁불퉁하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개념은 정확하게 확장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주어진 그 말하자면 3차 그러니까 그 3차원적인 평면에서 기울기는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그 기울기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악 지역을 생각하면 돼요. 산악 지역에서 어딘가에 위치를 하면은 그 산의 기울기 방향이 그 지점마다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라디언트라는 방향이고 그것은 그러니까 그 차원에 따라서 그 차원만큼의 성분을 갖겠죠. 그래서 그 성분을 찾으면 그 성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만 조금씩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런 그 굴곡진 이런 그 평면에서 공을 그냥 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공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기울어져 있는 가장 급경사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게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를 찾아서 가면은 이렇게 쭈쭈 이 등고선까지 표현되어 있고요. 요게 기울기 방향으로 쭈루루 쭈루루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라디언트를 정확하게 찾으려면은 모든 훈련 자료 하나하나마다 이 비용값이 계산이 되고요. 그 비용값에 대한 그라디언트 값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 모든 훈련 자료 개수만큼의 그라디언트가 나와요. 누굴 써야 돼요? 평균을 내서 써요. 평균을.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평균을 내서 쓰다 보면은요. 그 너무 많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배치 프로세싱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요 순서가 지금 그 조금 앞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요. 배치 프로세싱은 자, 그라디언트와 말하자면은 그 파라메타 개수를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데 똑같아요. 이 웨이팅 개수가 13,000개라 그러고요. 이 주어진 그 코스트 함수의 요 W 그 웨이팅 값에 따른 그 기울기 값, 그라디언트 값의 마이너스 값을 구하면 당연히 요 개수만큼 똑같이 나오겠죠. 하나하나마다 대칭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칼라 코딩 되어 있는 거는 플러스 파란색은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코딩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요 세 번째 컴포넌트가 마이너스 0.51이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을 이미 붙였네요.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요. 요 정도 값을 더해주면은 이 W 값이 좋아진다예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그 코스트 값이 조금 작아지는 방향으로의 말하자면 변화량이 요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아까는 그림으로 그렸던 와이어들을 지금 말하자면은 이 벡터 형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고요. 애니메이션을 보다시피 요 하나하나 값을 우리가 구한 그라디언트 값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은 이 W는 더 나은 좀 더 작은 크기의 코스트 값을 생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래픽하게 또 설명이 다시 한번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것도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뭐 그라디언트의 의미를 조금 더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라디언트를 구했는데 하나는 3.20이고 요 와이어에 대한 거는 한 0.1 정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와이어에서의 변화를 주면은 코스트 값의 변화가 한 3.2 정도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요 작은 거는 얘를 움직일 때 거의 안 움직이는 거예요. 0.1 정도씩만 코스트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모든 와이어들에 주어져 있는 가중치 값이 그 변화를 줬을 때 실제로 전체 코스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력을 거기 값에다가 계산한 거. 그게 말하자면 그 그라디언트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지금 다시 얘기했듯이 이 그라디언트는 그 모든 숫자마다 그러니까 훈련 자료마다 다 따로따로 구하는 거고요. 그거를 평균 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얘기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그라디언트 값을 구하려면은 이 모든 훈련 자료들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뉴럴 네트워크 피팅할 때 보면 항상 배치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이 배치 프로세싱이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전체를 하지 말고 일부분만 요 정도만 여기에 첫 줄만 두 번째 줄만 그러니까 섞어 놓은 다음에 첫 줄만 가지고서 그라디언트를 구하고 두째 줄만 가지고서 그라디언트 구하고 세 번째 줄만 각각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조그맣게 덩어리 지어서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할 때마다 당연히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까는 여기 그 급경사를 따라서 내려갔잖아요. 그라디언트를 다 구했으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면서 그렇지만 내려갑니다. 횡설수설하면서. 그렇지만은 한 번씩 움직일 때 좀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00개인데 그 중에 100개만 가지고 하면은 100분의 1 정도로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빨리빨리 움직이지만 방향성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움직여가면서 계속
흘러간다. 이게 말하자면 배치 프로세싱이고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긴 하는데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그레디언트를 따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 프로세싱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그라디언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라디언트를.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이게 왜 저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너무나도 말하자면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냥 한번 이해하고 나서 이제 그 오토그래드라든지 아니면은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테이프라든지 거기서 자동으로 구해지거든요. 그거를 그냥 부담 없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쓰는 게 역전파 알고리즘인데 이 역전파 알고리즘만 이해하고 나면은 이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그 오토그래드가 그다지 말하자면은 미지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간단하면 또 안 되니까 요번에는 그라디언트를 말하자면은 구하는 백프로퍼게이션 설명을 위해서 복잡도를 3배로 높였어요. 3층 구조고요. 근데 그 노드들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서 히든 레이어 하나, 또 다른 히든 레이어 하나, 그 다음에 출력 레이어 하나. 근데 노드는 하나씩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W3B, W2B, W1B라는 웨이팅과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간단화시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 요 그림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구하는 목표는 1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계산된 값이 액티베이션이라고 표현하죠. A의 L 위첨자는 층의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함수는 사실은 뭐예요? 마지막 층에 있는 액티베이션 값 빼기 우리의 그 타겟 값의 제곱 이겁니다. 얘가 코스트 값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0.66이니까 0.66 빼기 1 그것의 제곱이 우리의 그 코스트 값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코스트 값을 계산하려면 뭐가 계산돼야 돼요? 요 A의 마지막 요 값이 계산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 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사실은 여기서 전달된 거에 가중치 값에 바이어스 더한 거에 시그모이드 함수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A의 L은 시그모이드 함수 적용한 이전에 계산한 어떤 값 그리고 그 이전에 계산한 어떤 값 G라고 일부러 간단하게 하려고 놓은 건데 이전층 여기에 들어와 있는 노드 값에다가 W 가중치 값을 곱하고 바이어스 값을 더한 거. 그런데 이것을 이런 수식으로 보면 복잡한데 보통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백프로퍼게이션 설명할 때는 이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걸 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데 결국에는 숫자 여러 개가 곱하고 더하고 거기다가 또 어떤 연산 취하고 등등등 다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그러니까 C라는 코스트 값은 어떻게 계산돼요? 타겟 값하고 최종 노드 값의 차이예요. 그죠? 그거 제곱한 거죠. 그 연산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돼요? 그 이전 층으로부터 계산된 어떤 선형적인 결합된 숫자예요. 그리고 이 선형 결합된 숫자는 이전 노드 값에다가 웨이팅을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물론 이 앞에도 더 있겠죠. 근데 굳이 그것까지 살펴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그라디언트를 굉장히 구하기 쉽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C라는 값이 사실은 요 W라는 값에 영향을 받아서 값이 변할 거예요. 그죠? 당연하겠죠? 이 W라는 값을 이만큼 변화시키면 C라는 값이 일정한 크기만큼 변해요. 그런데 일정한 크기만큼 변하기 위해서는 이 W 값이 변했을 때 그게 G 값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 영향이 또 A라는 값에 영향을 줘요. 그 영향이 결국엔 C까지 점점 순차적으로 영향이 계속 누적되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것을 통합해 놓은 게 그라디언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파셜 DC 오버 파셜 DW 값.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라디언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 C의 W의 영향력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 계산이 생각보다 쉽다는 겁니다. 그게 왜 쉽냐?
체인 룰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이 체인 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C에 대한 W의 영향력을 계산하려면 이 W가 G 값에 영향을 주는 요 비율, 요 영향률을 계산하고 파셜 dg 오버 파셜 dw예요. 얘가 변화할 때 얘가 얼마큼 변하는지 그 변화율. 그리고 얘가 변화할 때 얘의 변화율. 그게 파셜 dA 오버 파셜 dg예요. 그리고 얘의 변화가 할 때 C가 변하는 거 파셜 dC 오버 파셜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곱하면 결국에는 파셜 dC 오버 파셜 d 오메가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그 캘큘러스에서 항상 배우는 체인 룰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울 수가 있잖아요. 상대돼서 결국에는 요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그 컴퓨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하나에 말하자면은 그 기여도 또는 영향률을 계산하면은 사실은 그 오토그레드라는 소위 텐서플로우의 텐서 그 뭐죠? 그레디언션 테이프라는 것을 하는 일은 딱 요것만 하는 거예요. 이전 연산과의 영향 차이만 계산해요. 이전 영상 그 노드들의 차이만 그걸 누적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돼서 그게 오토그레드가 가능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연산 하나하나마다 그라디언트 값이 다 같이 함께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이것을 사실은 그 네트워크 단위로 말하자면은 그 적용했을 때 그 알고리즘을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그 백프로포게이션은 말 그대로 거꾸로 전달하면서 이 에러를 축적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마지막 그 출력층에서 말하자면 잘못된 그 디퍼런스 그거를 그 노드별로 다 말하자면 C 값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이 그 이전 노드에서의 영향력으로 전달해주고 그때의 웨이팅의 역할도 다 전달해주면 그거를 또 평균을 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또 가고 뭐 이거를 자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봤던 그 네 개의 노드들 사이에 전달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것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라디언트의 디센트에 사용할 소위 그라디언트 값을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한 이유고 그래서 보통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우리가 그 소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서 학습을 한다. 그 얘기는 별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훈련할 훈련 자료를 집어넣고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에 따라서 어느 파라메타가 어느 정도 바뀌어야지만 되는지를 이 그라디언트 값, 오토그레드를 써서 계산하고 그거를 반영하고 그리고 다시 계산하고 그것은 점점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반복할 때마다 디센트 되면서 점점 나중엔 변하지 않는 때가 오면은 결국에는 그 마지막 단계에 미니멈 포인트까지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어떻든지 간에 다 똑같아요. 이런 거는 적용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설명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면은 그냥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그 이제 훈련에 관한 그 네트워크의 신경망의 모양과 신경망이 훈련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좀 질문 네, 있습니다. 하세요. 네. 그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역전파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 그 뜻이 지금 이제 막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코스트 함수를 통해서 값 하나가 나오는 건 내가 배치에 10개를 집어넣었으면 그 코스트가 10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백프로파게이션을 시킨다고 할 때 그레디언트는 내가 한 단계를 돌 때 고정되어 있는 웨이팅당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웨이팅 하나당
말하자면 영향이 그 다 하나씩 계산되는 거죠. 따로따로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팅의 세트. 지금 현재 내가 돌리고 있는 아직 그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이 모델에 네. 그레디언트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라디언트는 그 웨이팅 벡터하고 똑같은 크기예요. 벡터. 그러니까 웨이팅 벡터랑 폴메터마다. 똑같은 예, 크기의 예, 예. 그레디언트 하나가 있고 거기에 내가 입력의 데이터를 10개를 썼으면 코스트 10개에 대해서 각각 다른 값들이 나올 텐데 네. 그 코스트 값을 그레디언트에다가 반영시킨 게 10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10쌍을 더한 게 평균 내요. 평균 낸 게 네. 평균을 내서 그러면 모든 웨이팅에다가 그 값을 적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평균 낸 걸. 평균 낸 거를 왜냐면은 그 소위 2가 들어왔을 때 그라디언트 값과 5가 들어왔을 때 그라디언트 값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코스트가 다른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한번 그 실험을 했을 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평균 내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는 얘를 더해 줘야 된다 그러고 어떤 거는 얘를 빼 줘야 된다고 막 뭐 들쑥날쑥 할 거예요. 그렇지만 평균적인 값을 적용해 주는 게 맞다예요. 그러면 업데이트되는 값은 네. 각 웨이팅마다 하나씩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각 웨이팅마다 한 번 업데이트 될 때 한 번씩 숫자가 조금씩 바뀌죠, 다.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팅 파워 굉장히 좋아서 내가 풀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그 평균을 내면 네. 그 입폭에 대해서는 한 방에 그냥 바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GPU 메모리가 큰 거는 빠른 거예요. GPU가 그게 한 방에 해주거든요. GPU가 그 짓을 한 방에 해주는데 배치 사이즈를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GPU가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비싼 GPU만 그게 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배치 사이즈가 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8개 허용한다. 그럼 128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GPU는.